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정부 규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시장 실패가 있을 때 그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공적으로 공급해 주든가, 아니면은 정부가 정부의 유도, 즉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 공적 유도 같은 거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정부 규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 규제에 대한 구분을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자,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는데, 정부 규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규제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 규제가 있어요.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직접 규제는 요거는 명령 지시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령 지시적 규제.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하지 마, 뭐 이건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규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규제라고 한다면, 간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얘는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유인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거래, 이런 거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규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거 얘기할 때, 재화의 구분할 때 저거 있었죠? 누구야? 사바스의 이론 중에 네 가지 이제 구분을 할 때 공유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유제는 공유제 비극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랬는데, 그 공유제 비극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던 게 요 이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죠? 두 개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간접 규제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남산터널 같은 거 얘기를 그때 사례로 했죠. 안 했어요? 남산터널 같은 게 있습니다. 남산터널 보면 1, 2, 3호 터널이 있어요. 근데 2호 터널은 상관이 없고, 2호 터널은 저기 강서쪽에서 명동 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국대 그쪽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2호 터널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터널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고, 1호, 3호 터널은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동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맨날 막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유제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다는 건 경합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면은 배제성이 없잖아요. 그럼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제가 되죠. 공유제로서의 성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외부 불경제.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1호 터널, 3호 터널에다가 요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요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3인 이상 타면 괜찮고, 이제 1명이나 2명 타고 있으면 거기에 통행세를 걷는 거죠. 혼잡 통행세. 한 9년도쯤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내고도 이용할래?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배제성이 없던 것에다가 배제성을 부여해버렸죠. 배제성을 부여하니까 이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난 그 돈 내고도 빨리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이용하고, 그 돈을 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삥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딱 주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시장 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요 많이 막히더라고요 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응? 왜 저런 걸 했는데도 많이 막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막히는 이유는요, 기회비용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기회비용하고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대비, 이게 이 돈을 내고도 이게 제일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격을 인상하면 달라지겠죠, 그죠? 가격을 인상한다. 한 번 통과하는 데 지만 2,000원인가? 뭐. 그런데 그걸 한 5,000원 정도로 올린다.
그러면 욕은 직살나게 먹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저 혼잡통에서 올리면 아마 통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시장 유인적 규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거를 대상으로 규제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는 이게 뭐가 있냐면요, 경제적 규제라는 것과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제적 규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경제적 규제는 이거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있죠? 본원적 활동이면 기업이 물건 만들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의 요거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그건 경제적 규제라고 해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다. 그래갖고 뭐가 있냐면은 뭐 이 안에서 보자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은 수량 통제, 수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가격에 대한 문제, 그죠? 이런 거라든가 품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정 경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정 경쟁도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파생해 보면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해서 요게 이제 어쩔 때는 경쟁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요.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쟁을 강화하는, 유인하는,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경쟁을 촉진하고, 촉진 정책, 경쟁 강화 촉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촉진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 경우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입니다. 너무 이게 독점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과점 정도인데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약간 좀 뭉쳐가지고 뭔가 소비자들을 뽑아먹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땐 경쟁을 촉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의점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 있잖아요. 응? 편의점 같은 거, 이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너무 이거를 많은 데다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편해요. 물론 소비자는 아니 건물마다 편의점 하나씩 있으면은 뭐 가까운 데 가고, 뭐 또 저기 뭐야 그중 뭐 또 내가 선호하는 데 찾아낼 수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그것을 가맹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또 완화하기 위한 규제도 있어요. 예, 새롭게 이제 출점하는 거를 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 그 가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경쟁을 완화하는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규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되냐면,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원적 활동 말고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규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이 있죠. 안전에 관련된 것에서는 산업안전이 있을 거예요. 산업안전. 이천 화재 사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천 화재 사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한 번 있었을 때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한 번 있고 또 한 10년 뒤에 또 있고, 이게 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창고 같은 거 공사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벌레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 고객들의 요구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 안 하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 경쟁력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가를 낮춰야 되고,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쥐어짜는 방법의 한 가지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안전에 대한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거 규제 다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오래 공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별일 있겠어? 뭐 이런 거죠. 항상 별일 있겠어? 별일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계속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좋지 않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산업안전과 관련된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안전 문제도 있죠. 소비자 안전 문제.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독성 안전본부라는 거를 신설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독성 관리본부 참.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사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대응해가지고 잘 됐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본부도 전에 뭐 메르스 사태 뭐 이런 거 겪을 때 그때 혼 좀 많이 났거든요. 질병관리본부장 지금 하시는 분도 그때 그 징계받고 그랬대요. 관계자들이 다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는 다음번에 전염병이 왔을 때 그 반면교사를 잘 삼아가지고 잘 된 케이스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정치권에서 개입을 안 해주면 돼요. 개입을 안 해주면 돼. 이거를 항상 아는 척하고 개입하다가 배려먹는 거예요. 저 트럼프나 뭐 저기 뭐야 일본의 아베나 이런 애들처럼. 응? 걔네들은 지가 아는 척하고 나서가지고 이거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막 딱 그러잖아요. 정책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면은 그러면 꼬여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혹이 있었죠. 총선 전에 이게 딱 터져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야, 총선 때문에 약간 좀 검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확진자를 줄이는 방식,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 질병관리본부에 맡겼다는 게 이게 이제 성공 요인. 이렇게 이제 됐고, 오히려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되게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색깔 싹 빼고 독성도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성 물질, 화학 물질.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폐를 끼칠지 모르고, 그 옥시 사태 때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을 얻고 평생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처럼 독성관리본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독성관리본부를 만드는 거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되게 어렵더래요. 그 의원실에 계셨던 분 얘기예요. 안 되더래. 관심이 없대. 왜 그러면 기업의 로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차원의 로비를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게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관리본부가 생기면 화학 제품 만드는 데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화학 제품 만드는지를 다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네 기업의 기밀이 유출돼서 안 된다라는 논리, 이거를 아주 철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독성관리본부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철학적 고민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방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렇고요. 안전과 관련된 거. 자,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환경 보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때요? 이게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논리 또 말씀드려 볼까요? 경제 논리. 경유차를 아직도 이렇게 팔고 있는 나라는 엔간히 잘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예요.
지금 경유차 못 팔게 하는 정책이 진작부터 나와가지고 유럽에 있는 메이커들이 그 경유차, 그 경유 엔진 그거 달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재미를 쏠쏠히 봤어요. 근데 그 경유가 환경 오염이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거나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세먼지 뭐 다 안 좋지만은 내연기관이 그렇지만은 경유차가 더 심한데 근데 그거를 왜 규제를 안 하는 겁니까? 이 논리는 다 기업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경유를 팔고 있는 정유사, 경유차 엔진을 개발해 놓은 자동차 회사 이런 데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어요? 소비자 경유가 좀 싸다고? 난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유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비싸요. 몇백만 원. 근데 그 기름으로 아껴봐야 뭐 몇 푼 아낀다고. 그 몇백만 원, 그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조삼모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냐. 이게 다 이제 뭐냐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정부 규제나 이런 게 미진한 측면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자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또 화력발전이 1위예요. 화력발전을 우리 전기에 뭐 한 40% 이상 50%? 그래서 또 원자력이 필요하다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들을 좀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왜 계속 그걸 하냐면 기업들한테 전기를 싸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업에 기여하라는 건데요. 우리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세가 싸고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여름에 막 춥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추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름에 너무 추워 죽겠고 그 겨울에는 막 더워 죽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다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철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조건 같은 거,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사회적 규제 범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 어떤 걸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경제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나누어집니다. 알겠죠?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사바스 말고 이제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라몬이라는 분은 경제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정부 개입의 직접성, 정부 개입의 직접성이 높은 이게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정부 개입의 직접성이 중간인 이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건데 높음으로 할게요. 높음. 그러니까 정부 개입의 직접성. 정부가 진짜 대놓고 개입하냐, 조금 덜 개입하는데 규제는 규제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나누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경제적 규제는 정부 개입의 직접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의 직접성이 사회적 규제는 중간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지켜라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얘는 뭐냐면 경제적 규제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규제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의 정도가 더 세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규제의 이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규제의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하고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허용을 해준다. 다 웬만하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예외적으로 이제 요거를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금지가 예외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제의 범위가 커요, 작아요? 규제의 범위가 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꼭 필요한 것만 딱딱 터치해서 거기를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작다 이렇게 봐야 되고 포지티브 규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놔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몇몇 개만 허용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이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대요. 그래서 포지티브예요. 몇 개를 집어서 야,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어서 이건 이제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포지티브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규제의 범위가 어때요? 규제의 범위가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범위가 되게 넓은 겁니다. 규제의 범위가. 그렇죠? 딱 봐도 저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전부 다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규제 범위가 넓고 예외적으로 몇 개만 필요한 것만 딱딱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부 규제는 실패한다. 뭐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게 이제 정부 규제를 싫어하는 쪽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정부 규제가 왜 실패하냐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지대 추구 행위를 하고 포획을 한다. 아까 제가 독성관리본부 만들려고 그랬는데 포획당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회의원 상당수가 기업의 논리에 빠져들어 있어요. 이것이 포획입니다. 아니 뭐 또 부정적으로 보면 누가 돈 받아먹고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야. 그죠? 근데 아니어도 소신껏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야,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야. 자꾸 기업을 못 사게 걸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떤 그 포획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하게 되면은 정부 규제가 실패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불평등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규제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규제에 비춰서 유리한 업체가 있고 불리한 업체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기회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비판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좀 볼까요? 규제 악순환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실패 원인의 한 가지예요. 실패 원인이나 혹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그거 먼저 볼게요. 규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규제 악순환은 이제 뭐냐면은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을 말해요. 규제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끈끈이 인형 효과라 그래요. 끈끈이 인형 효과. 그래갖고 이게 끈끈이 인형 효과 혹은 규제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가 계속 규제를 파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딴 식으로 간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아싸라게 좀 하지. 이게 너무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됐다고 봐요, 저는. 국민들 눈치 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방 하나 내놨는데 안 먹혀. 이 처방을 피해가는 방법, 우회로를 자꾸 얘네들이 개척을 해. 그러니까 또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 그랬더니 또 피해가. 또 규제를 만드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큰 규제 발표한 게 한 3번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3번, 4번이라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세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해가지고 규제를 한 게 22번인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거지. 아예 그냥 다짜고짜 찌르고 들어가야지. 핵심을 딱 찌르고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처음에 내놨으면 부동산가가 이렇게 안 올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단계 밟아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면역이 되는 거지. 개구리를 물속에다 넣고 물을 점점점 가열했더니 그건 다른 사례겠구나. 애가 죽지. 그렇구나.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무튼 간에 단계 하니까 적응하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 적응하는 거. 점점 그 강도에 적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방식을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찾는 건데,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머리를 어떻게 정부에서 그 통제하는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투기로 얻은 이익은 환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이게 사회적 논쟁이 좀 크게 벌어졌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탁 찌르고 들어갔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물론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와서 이제 부동산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반발은 줄어들었어요. 반발은 줄어들었어. 근데 이걸 전에 했다면 반발은 컸겠죠.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유재산제도 침해한다는 논쟁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는 이유가
와, 이 부동산 오르는 게 더 문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끔 몸소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상황에서 지금 규제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 잘못된 케이스, 잘못한 케이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기 자산을 부동산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격차가 생겨버리면은요, 아 이거는 뭐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이거 결혼하겠어 이래가지고 결혼하겠냐고, 어이가 없어요 정말. 그래 이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근본적인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규제가 있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를 자꾸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자는 쪽은 난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다 맡기면 다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이게? 그 대안을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대요. 그럼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되나? 이게 사치품처럼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그린벨트 다 풀고 거기다 아파트 다 때려 지으면 이게 우리나라 문제 해결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지역은 다 죽고 또 거기로 인구가 다 집중될 텐데? 그게 무슨 대안이에요?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온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강남의 집값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랑 비슷해지면은 이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사치제 같은 거라서. 아니 내가 기왕이면은 샤넬백 메고 싶은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 거기다 공급을 늘려주면 해결된다? 응? 해결이 될까? 이게? 모르겠어요. 해결될 것 같진 않고요. 거기다가는 세금 와장창 내면서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면 돼. 그러겠지. 예,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 이게 공급을 늘려서 해결된 문제는 이런 거 규제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규제가 필요하긴 한데 자꾸 끈끈이 인형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끈끈이 인형 효과의 사례로 말씀드렸고, 그 규제 피라미드라는 말도 옆에 나와 있어요. 같은 의미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눗방울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일정한 규제 범위를 정해놓고 규제가 새로 늘어나면 기존의 규제 중 한 가지를 폐지하는 것이다. 비눗방울 효과.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규제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규제 총량을 정해놓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기존의 규제 하나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규제 피라미드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도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봐두시고요. 그럼 이제 윌슨이 이제 남았습니다. 윌슨을 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 윌슨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윌슨 아니에요. 이건 제임스 윌슨이란 또 다른 윌슨인데, 제임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규제 정치 모형, 규제 정치, 규제와 관련된 정책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거의 이제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규제의 편익과 규제의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제의 편익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산돼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뭐 똘똘 뭉칠까? 뭐 목소리 크게 낼까? 별로 안 그럴 것 같죠. 편익이 분산되면 뭐 예를 들어 전 국민한테 편익이 온다. 규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편익이 온다. 그러면은 누구나 관심이 있지만 누구도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힘을 모아내지 않습니다. 결집시켜내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규제의 편익이다 그랬는데,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편익이 집중돼서 죽기 살기 하겠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 규제를 해줘라 이렇게 죽기 살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의 비용 부담이에요. 규제의 이제 비용인데, 규제를 통해서 이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보다 손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아야 그 정도 됐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 같지는 아니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집중되어 있다. 자기들한테 이게 큰 타격을 준다 이 규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아까 그 독성관리본부가 딱 이런 거인 것 같지 않아요? 독성물질을 관리하면은 규제 편익은 분산되잖아요. 전 국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규제 비용은 어떻게 돼요? 집중되지. 이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로비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때 막 같이 분노했지만은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기업가 정치 모형이라 그래요. 기업가 정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어떤 규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져 버려요. 어려워져 버려. 얘네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런 게 있고요. 반대가 되는 게 고객 정치 모형이에요. 고객 정치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고객 정치 요거는 이제 편익을 보는 사람들이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네에 뭐 지하철 뚫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규제 편익 뭐 근데 그건 규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보면 고객 정치 모형이 되는데 편익은 집중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규제 비용은요. 전 국민이 다 같이 나눠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이건 정책을 추진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얘네들 목소리 엄청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책에 이제 빗대어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떠올려 볼 만하고 규제 정치 모형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로는 수입 규제 같은 거가 있어요. 수입을 규제하면 누가 좋아요? 그때 편익은 누가 보는 겁니까? 수입 규제를 하면. 수입 규제를 하면 수입업자가 편익을 보는 거예요. 수입량을 제한해 놓고 말이야. 그리고 수입을 일부 업체한테 허용을 해주면 그 업체는 뭐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편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 규제 비용은요. 그럼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화하는 것보다는 양을 제한했으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가격이 오른 것을 누가 부담하냐? 누가 부담해요? 고객들이 부담하겠지. 우리들이 거기 소비자들이 그 비용은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산물 가격 같은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을 쓴다. 그것도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규제 편익은 그 농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기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규제 비용은 분산돼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규제 비용은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걸 분산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객 정치 모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튼 이 규제가 금방금방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둘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규제 편익도 분산되고 비용도 분산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대중 정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대중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는데 대중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편익도 분산되고 규제의 비용도 분산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비용을 내는 셈이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규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되게 크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 낙태 규제 같은 게 있죠. 낙태 규제. 낙태는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낙태를 어느 만큼 이제 허용해 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고요. 그 속에서 보면은 낙태 관련된 걸 규제한다 그러면 규제 편익을 보는 사람이 딱 집중되게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죠. 떠오르는 사람 없고 그냥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런 것이고 규제 비용은 어때요? 규제 비용. 그럼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 규제를 통해서. 그것도 뚜렷하게 딱히 누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건데 이러면 규제가 뜨뜻미지근해져요. 이 규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논쟁 자체가 뜨뜻미지근해진다. 음란물 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음란물 규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의 편익.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맑아지는 거잖아, 사회가. 아니 뭐 맑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사람이. 그래서 뭐 그런 영상도 불가피하게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뭐
영상이 없던 시절에도 책으로라도 약간 그런 야식꾸리한 거 이런 거 옛날 시대에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보면은 몰래 촬영한 거, 뭐 그 다음에 또 연인끼리 뭐 찍었더라도 그것을 오픈하는 것을 동의받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고, 유명 연예인도 그런 거에 협박에 시달리다가 고통을 호소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지금까지 느슨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규제 편익도 전체적으로 분산되고, 그런다고 누가 규제 비용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랄까? 그런 것들이 오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뭐 리벤지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이런 유통이 상당히 많이 근절된 것으로,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유통하는 유통시켜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단속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P2P라 그래가지고 올리는 놈도 개인이고 내려받는 놈도 개인인데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 업체를 조져버리는 거죠. 그 조지라고 또 양진호 사건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왜 전 직원 뺨싸대기 때리는 놈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딱 적발되면서 걔가 뭘로 돈 버는 애야? 이렇게 봤더니 그런 걸로 돈 버는 놈이야. 그래서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다 그죠? 예,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이 그죠? 이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원본을 찾아서 없앤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선가 복제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게 규제 편익도 분산되고 규제 비용도 분산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중정치 모형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규제 편익과 규제 비용이 둘 다 집중돼 있대요. 이거를 이익 집단 정치 모형이라 그래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는요, 규제를 원하는 쪽도 으쌰으쌰하고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쪽도 으쌰으쌰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난 아닌 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한쪽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만만치가 않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부추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의약분업 사태가 근래 사건 중에 제일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의약분업 사태가 근데 김대중 정부 때라 20년 된 얘기입니다. 20년 된 얘기지만은 그 이래에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이런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경우는 없어서 얘를 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딱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의약분업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좀 안 좋으면은 약국에 가잖아요. 그럼 약국에 가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면 무슨 종합 감기약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파스를 준다든가 이런 건 자기가 자의적으로 팔아요. 단일된 의약품은. 그런데 그거 말고 조제를 해줬어요. 조제. 자기가 보고 약을 몇 개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어봐라 이렇게 해줘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깍대기로 한 2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있어. 요약 하나 뭐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전에는 지금 왜 우리가 병원 갔다가 들리면은 왜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비닐에다 담아주는 것처럼 예전엔 그걸 약사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다고요. 자의적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항상 그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온 것만 그렇게 지어줘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가 됐고요. 거기서 핵심은 사실은 또 병원에 가서도 약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엔 입원 환자한테는 약을 직접 주지만은 외래 환자한테는 약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다 줬습니다. 또 병원 가면은 병원 안에 약국이 있어요.
약 타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약을 타가는 건데 거기에서 병원이 수익을 엄청 얻었어요. 요즘에 병원들이 수익을 못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병원들이 수익을 못 거두냐? 장례식장 뭐 주차 비용으로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딴 데 수익이 안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을 강화해 가지고 그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질병에 따라 가지고 이건 얼마씩 얼마씩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본인 부담금도 얼마로 해라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너무 운영이 빤하다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이 수익을 내려고 어떤 짓들도 많이 하냐면은 가면은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데 이 장비로 한번 검사 받아 보시죠. 이게 아주 정확하고 좋은 장비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유도해. 그런 거 할 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왔다는데 최신 어떤 그 장비를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보험하고 관련 없는 걸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형외과가 많아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가 딜이 가능하지, 딜이. 이거 얼마 단가인데 내가 얼마까지 해주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다른 질병은 그런 거 봤어요? 병원 가서? 안 그래, 거의 안 그래.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의 범주에 있는 것은 그런 흥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뻑하면 성형외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렇고, 과거에는 병원이 뭘로 수익을 거뒀냐? 약을 팔아서. 약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을 많이 줄까 조금 줄까?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약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약국은 약국대로 봐봐요. 병원에 갈 손님을 자기가 뺏어서 병원 안 가고도 내가 여기서 조제해 줄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나 능력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약을 세게 쓰는 거야, 약사가. 세게 써.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야. 병원도 세게 쓰고 약을 불필요하게 많이 주고. 이런 경쟁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다 확대해가지고 이걸 좀 보장을 늘리려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막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약값 이런 거를 보조해 주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세게 쓰기 시작하면은 국민들한테 약발이 안 받는데요. 아니, 그렇대요. 항생제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항생제가 잘 안 받는데, 왜냐면 항생제가 세지면 그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도 세진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약을 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 나는 항생제를 안 맞아도.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갖고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진료를 의사한테 받고 처방전을 갖고 가야 약사가 약을 줘주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소비자 부담이 되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엔 병원 한번 가면은요, 몇만 원씩 나서 그때 돈으로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의료보험으로 다 해줄 테니까 그거 해라. 그러니까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아프면은 병원 가서 1,500원 내면은 3,000원이구나. 거기가 3,000원 정도 내면은 진단 다 해주고 처방전 써주고, 그럼 그걸 갖고 약국 가면은 뭐 한 1,500원 주면은 며칠치 약 주고. 그러니까 너무 싸잖아. 병폐도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병폐도 생긴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론 병원 갈 일이 더 많겠죠. 많긴 많을 텐데 거의 뭐 병원 투어를 하고 다닌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점도 생기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의료가 너무 잘 되는 나라가 일단 돼 있어요.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건 의사랑 약사가 이거 도입할 때는 심하게 부딪혔지. 의약분업이라는 규제 정책을 썼을 때 그때 정책의 수혜 집단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약사예요? 이 정책을 하면 의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약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이거 구분 지어주면? 구분 지어지면 당연히 약사가 좋죠. 아까 약으로 돈 버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약을 누가 몰아서 팔아? 약사가 몰아서 팔잖아. 자기가 자기 머리로 판단 안 하는, 뭐 그게 중요해요. 처방전 갖고 막 이대로 져주면 되겠구나, 져주면 되지. 더 편해졌어, 요즘엔. 그래서 약대생 뭐 알바생 써가지고 자기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주문만 받고, 저 뒤에 알바생이 이렇게 약 넣어서 해주고 뭐 그런다며, 요즘에.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하는 일이 머리 안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이래가지고 약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됐죠. 근데 이제 병원은 별로 좋지 않은 거지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례식장 주차비로 돈 번다. 응? 종합병원 같은 데가.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제 수익성은 옛날보다는 좋지가 못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그때도 약사들은 엄청 찬성, 의사들은 엄청 반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사협회를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밀어붙인 거고요. 원래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협회가 붙으면 약사협회가 항상 이겨요. 쪽수가 많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돼 있는 약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분이 의사인데 공무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성공했지. 의사 안 하고 공무원 해가지고 지금 차관까지 올라갔으니까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의사는 그런 메리트가 크지가 않아. 약사는 보건복지부 같은데 이렇게 그죠? 특채 같은 거 들어가고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에도 숫자가 더 많고 그러니까 파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역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여기가 노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져요. 사실은 정치적 영향력. 거기에서 약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거 못 쓰겠대 한마디 하면은 그런 얘기들은 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눈치도 보고 약사협회가 파워가 원래 세요. 의사협회도 장난 아니겠지만은 약사협회 파워가 세기 때문에 둘이 붙었을 때 약사협회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아무튼 그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익집단 정치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규제 편익과 비용을 가지고 이 네 개의 유형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사례들 있죠. 사례를 가지고 이게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성격이 또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이고 얘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대로 표를 딱 그려놓고 보면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대고기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급식 받아 먹는데 나한테 대고기가 왔다. 큰 고기가 와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고기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정부 실패가 이제 유발되는 현상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가 유발되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우리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 뵐게요. 네.